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분계선 북쪽 판문각에 첫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건너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한 방문이라는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직접 마중 나가 김 위원장의 두 손을 마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환영 행사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서 국빈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평화의 집 1층 방명록에 김 위원장이 서명하면 이후 2층에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은 오전에는 확대 정상회담, 오후에는 배석자를 최소화하는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저녁엔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만찬에 앞서 두 정상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정상회담 전에 하기로 했던 두 정상의 한라인 통화는 회담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을 앞둔 시점에 굳이 통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상회담 이후에 통화할 가능성도 51%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판문점에서 자체 리허설을 갖고 본격적인 상황실 가동에도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정상회담 시간에 맞춘 남북 간의 합동 리허설이 판문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보다 2살이나 어린 34살의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친서를 두 손으로 받았던 김 위원장 모두 상대를 정중하게 예우할 걸로 보입니다. 협상 스타일은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가 협상가로 이름 붙인 문 대통령은 원칙을 묵직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최근엔 상대를 치켜 세우며 실익을 챙기는 협상력까지 갖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반면 27에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 앞에 파격 또는 과격이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고모부를 숙청할 땐 잔인해 보였고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할 땐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려 북중 정상회담에 나선 최근 행보에선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승부사의 기질이 엿보입니다.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진중함에 김 위원장이 대담하게 화답한다면 서로 다른 스타일이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978년 6월 13일 판문점 T2와 T3 사이길. 길이 20m, 폭 4m 남짓 공간에 남북과 유엔사 소속 병사 수십 명이 늘어섭니다. 한 달 전 우리 해군에 붙잡힌 북한의 무장선박 승무원 8명이 이 길을 따라 북측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남측 물건은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선물을 집어던지고 옷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판문각 계단을 오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1976년 8월 북한군의 도끼만행 사건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입니다. 1989년 8월엔 세계 청년학생 축전 참석차 평양에 갔던 대학생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도 T2, T3 사이길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엔 평양에서 2달 넘게 머물다 돌아온 한상열 목사가 이곳에서 체포됐고 2012년엔 꽃다발을 든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이 군사 분계선 앞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노 씨 역시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체포됐는데 수사관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여 환송 나온 북측 인사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T2, T3 사이길은 한동안 한쪽에선 박수를 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체포하는 게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발등 높이에 불과한 군사분 개선은 영화 속에서도 바람에 날려간 모자조차 주우러 갈 수 없는 한없이 높기만 한 벽입니다.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1953년 군사분 개선 확정 직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훨씬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옷도 세련되졌지만 남북 대립의 역사가 새겨진 군사분 개선을 둘러싼 긴장감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7일 오전 전 세계의 관심 속에 T2, T3 사이길에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47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시고요. 방송 나가는 걸로만 따지면 정상회담 D-2. 네. 어떠세요, 기분? 아직 실감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전과 네, 김정은의 안전이 제일 걱정돼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이 걱정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돼.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렇죠, 그렇죠. 막 영화 보면 지금 막 제3의 나라의 군부나 막 밖에서 막 그 공작을 해갖고요. 막 들어오고 막고 막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이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트럼프도 그 회담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청와대나 또는 군 이런 데서 각별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벤트인데. 네, 믿어야죠. 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무려 내외신 기자 3,000명이 지금 일산에 직결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양 정상의 만남이 중계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전 세계의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북한에도 생중계가 될까 말까? 북한은 제가 네. 추측 녹화해서 녹화해서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정상 국가야 정상적인 나라 만들고 싶어요라고 알리면 최대한 북한에도 생중계하고 네. 아무튼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생중계는 뭐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만 정상 국가임을 알리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국민, 민중, 인민에 대해서는 녹화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죠. 뭐. 제가 아직도 불신이 너무 깊은가요? 그렇지. 제가 의심이 많아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소음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소음인 중에서도 극소음인이어가지고 의심이 많다고. 그 의심 많은 게 디테일의 제왕을 만드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성중 의원하고 토론할 때도 그 TV조선과 같이 우리가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보통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다른 패널들은. 근데 저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TV조선하고 팀을 짰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네, 그러니까요. 자, 디테일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청와대에서 지금 그 공식 만찬에 메뉴를 발표했는데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일단 신안 민어 해삼 편수. 어머, 맛있겠어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갔던 우리나라 정상. 다음에 네. 봉하마을 밥. 이건 아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알죠. 네, 봉화살로 노무현 지은.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서산목장 한우. 왜 서산목장이죠? 정주영 씨. 소떼. 네. 그 다음에 통영 문어 냉채. 이거 김영삼 대통령? 아니에요. 그 윤희상 선생 고향.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양 옥류관 냉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하신다든가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미리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상회담에 만찬할 때 메뉴가 뭐냐가 중요하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네. 판문점 쪽에 가면은 북한 쪽에 판문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평화의 집이 있고요. 판문각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걸어서 내려오고 네. 중간에 자유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집이 있는데 판문각 쪽에서 평화의 집까지 한 200m가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취재진 또는 방송사 생중계진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야 된대요. 그거를 다 하려면.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군인하고 북한 쪽 군인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딱 정확하게 휴전선 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북한 쪽으로 우리나라 방송사 스태프들이 넘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장면을 찍고 그리고 이제 한 200m 이상을 좀 걸어서 아마 물론 그 사이에 선을 넘어오는 지점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요 그림들을 미리 그려보자니까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사상 초유의 그림이라서 그런가? 옛날에요. 임수경 학생이 문규영 신부랑 넘어온 그곳이죠. 거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설주와 김정은이 손잡고 넘어오지 않을까요? 의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 제가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제가요 어렸을 때 방공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방송하다가 계속 몇 년 동안 김정은 했다가 위원장 붙이는데 좀 어색하긴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손을 잡고 내려오면 정말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또한 맞이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남한의 큰 형님하고 북한의 막내 동생. 옛날에 한 9명, 10명 그러니까요. 나올 때 막내 동생이 만나는 듯한 진짜 훈훈한 풍경이 연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그러면 이설주 여사가 오냐? 네. 청와대 쪽에서는 알려줄 수 네.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설주 여사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 평화의 집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명백하다고 그러더만요. 네.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거나 서울로 오면 영부인들끼리 따로 만나고 할 일정들이 다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따로 그 일정을 잡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언론들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신비한 경호라든지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네. 참 우리가 하대하던 분들을 다 일일이 올리자니 참 힘드네. 근데요, 그 음식 중에요. 스위스의 레스티라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식 감자전이래요. 아하. 이것도 선보일 거라는데요. 왜 스위스식 감자전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잖아요. 이 야, 디테일 정말 이 쩐다, 진짜. 디테일한 배려입니까 이게. 저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드릴까요? 남북 정상회담 D-2 방송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요. 네. 일이 손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붕 떠 있어요. 방송도 하기 싫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딱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 포옹할까요? 글쎄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나라 특사단 북한에 갔을 때 악수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더만요. 그런 걸 많이 안 해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뭐 그 과정상에 공식 환영식. 근데 그쪽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게 크게는 못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모두 발언 같은 거 하고 오찬도 같이 먹을지 아니면 도시락을 공수해 와서 따로 먹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이 회담이 되게 실용적인 회담이잖아요. 그냥 하루 동안 진행되는. 그리고 뭐 양 정상의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오전에 좀 있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양측의 공동 발표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발표문을 다듬을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점심 시간은 양측이 따로따로 좀 전략을 짜는데 쓰지 않을까요? 그 마무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밥을 뭐 먹냐 이런 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 두 정상이 공동 발표문을 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네, 핵심이 왜냐면 종전 선언이잖아요. 그 그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니까 네. 기자들을 앞에 놓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모이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저 킨텍스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3명 선발했다잖아요. 그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로 김정은, 문재인 이 두 정상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그림. 네. 야, 이건 역사적인 빅이벤트인데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루킹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좀 야당들이 되게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드루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반응을 안 하시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댓글을 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그쪽이. 드루킹이 뭐래?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누가 대화를 엿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도대체 드루킹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르신이 그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 욕하다가 잡혀갔디야. 이렇게. 그런데 왜 야당들은 난리야? 그러니까 친한가 보지? 이렇게. 네. 매크로가 뭐래? 네, 매크로 그러면 뭔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요, 오늘 나간 방송에 김경수 의원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드루킹의 조작 사건 뭐 요거를 이야기를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 결론은, 우리 뭐예요? 결론은 일단은 보좌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좌관과 드루킹과의 연관성, 그게 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간에 그 보좌관의 인맥이랄까 이런 끈들이 결국에는 김경수와 드루킹만 놓고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사실 보좌관들이,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국회의원 하실 때 웬만한 일정 같은 것들은 보좌관들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김경수와 드루킹만을 생각하면 그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좌관 관점으로 보니까 그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뭐 돈을 500만 원 받았다, 빌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만 어느 정도 개연성만 조사가 되고 나면 저는 김경수 의원은 어제 그제 나왔던 그 보도 중에 황당해했다는 네네 메시지. 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해했다는 또는 그 보좌관을 바로 이렇게 그만두게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보좌관에 의해서 김경수 의원은 여러 가지 대선에서의 활동 중에 하나가 드루킹과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2017년 9월이에요. 2017년 9월이니까 그게 뭐 대선 자체를 어떻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일 수도 없고 정황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2017년 9월 이전에 보좌관이 드루킹 쪽에 돈을 줬다면 그게 뭐 또 의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7년 9월 이후에 500만 원을 거꾸로 드루킹 쪽에서 한모 보좌관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웃긴 게 네. 누가 줬는지 받았는지도 없이 금전 거래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뭔가를 시켰다면 저쪽으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이 네. 빠진 거죠. 근데 이쪽 보좌관한테 빌려줬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가냐면 그게 오사카 총영사의 인사청탁료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요. 어머, 오사카 총영사 500만 원짜리 인사청탁 자리예요? 아 그래서 정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우리가 한번 이 이슈 살려볼까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게 50억쯤 됐으면 금전 거래라고 안 했겠죠. 50억 이렇게 했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 이렇게 이제 사건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뭐 누가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자백한 거예요. 자백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그러면은 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출판사에서 태블릿 PC랑 USB를 훔쳐갔다. 그 날짜가 18일 밤입니다. 예. 18일. 예. 왜 제 이 말씀을 예. 드리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18일. 이래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 요것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좀 이상한 게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서 USB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들고 나왔다. 훔쳤다지. 그렇죠. 훔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몰래 들고 나왔다가 절도거든요. 언론들이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정황을 보면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기를 많이 했답니다. 뭐 많은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뻗치기를 했는데 뭐 별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집에 간 다음에 TV조선에 해당 기자만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자와 같이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이 무슨 노숙인도 아니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뭐가 아쉬워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주 이런 걸 훔쳐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진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양주 훔쳤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요. 이게 TV조선 기자가 먼저 들어가자고 했다. 이렇게 A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먼저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TV조선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을까? 이런 게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한 절도행위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훔치러 들어갔다는 사람이 일단 먼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TV조선 기자가 사실은 사주한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TV조선 기자는 변명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 A씨가 자기가 경공모 회원이다. 그래서 이 건물의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키로 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창문 따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TV조선 기자는 어떤 죄가 되나요? 그냥 무단 침입인가요? 아니면은 아무리 취재 차원이라고 해도 이게 무단 침입의 절도는 확실합니다. 예.
제가 만약에요. 푸나님이 없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연필 하나라도 딱 짚고 가져가면 절도예요. 그 의원님 다시 갖다 놔도 절도예요. 의원님 여의도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주영 실장도 없고 그래서 주무실 데 없으면 들어와 주무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네. 근데 이게 굳이 살펴보자면 이런 사안으로 보여요. 네. 일단 무단 침입 맞아요. 그렇죠. 예, 허가 없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무엇이든 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절도래요. 오늘 알아봤더니 법률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도예요. 그랬다가 다시 놔도 절도래요. 일단 절도는 맞대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한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 이유가 취재를 통해서 드루킹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그 취재 행위는 공익이다. 그러면 과연 그 취재 행위를 불법적으로 해도 되냐? 이런 논란이 붙을 사안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사건을 키워야 되면 경찰이 발표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들만 취합할 수가 없어서 이런 논란들이 되면 사실 이 사건이 본질이 뭔지 모를 만큼 막 이상한 걸 썼고 채널A나 TV조선 같은 데 보면은 없는 사실을 그냥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용도로 써먹기 위한 저는 그런 식의 불법 취재 행위, 지금까지 TV조선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 중에 일부는 사건을 흘리고, 요거를 TV조선이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제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박 커넥션 만들어가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성중 의원은. 그 경찰보다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2일 날 박성중 의원이 KBS 토론회에서. 근데 이제 그거까지 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경찰이 밝힌 것을 보면요. 18일 날 같이 둘이 들어갔는데 그 TV조선 기자는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하고 USB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A씨가 사무실 안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A씨에게서 TV조선이. 그러니까 이 A씨가 단순히 그날 만나서 들어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가 꽂혔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푸나님 표현대로 빨대일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가 된 것일지 아니면 이것도 뭐 다 추정이고 제 추측이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성향의 누군데 또 드루킹이 자유한국당하고 줄 대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뭔지 지금 경찰이 밝혀야 될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드루킹을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네. 그런 캐릭터? 정치적 성향이 평생 한쪽인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황당함까지 막 겹쳐져 있는 물론 언론의 보도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캐릭터에 네, 대해서. 네,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느끼는 게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어떤 표 그리고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가 보면 드루킹 같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사실 괴물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괴물 같은 유형으로 보여요. 일단은. 그냥 네. 디지털 정치 사기꾼. 네, 그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힘들구나.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 물장사하는 게 정치인데. 물장사. 예, 이제 그물을 크게 쳐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거잖아요. 어부는. 근데 사람 마음을 낚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전공법은 진정성이고 열심히 하는 건데 선거 시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작용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요 USB와 태블릿 PC 탈취 사건, 요거는 저는 이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TV조선의 해명도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태블릿 PC와 USB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했는데 요 확보한 것을 이 수습 과정에 있는 TV조선 기자가 자기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빨리 돌려줘라 그래서 내용을 안 보고 돌려줬다. 지금 요 얘기거든요. 그거 이상하죠. 카피하겠지. 예,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 수사로 다 밝혀야 될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TV조선 측이 수습 과정에 있는 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년차 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TV조선은 수습 과정이 1년인 건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TV조선은 수습 과정에 도둑질을 시키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경찰이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 TV조선의 해악은 의원님도 출연해 보신 적 있죠, 그쪽에? 네, 저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혹시 의원님이 또 어떤 출연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TV조선에? 대차게 까지를 못하겠네. 아니, 저 TV조선 안 나가는데요. 저번에 왜 전우책 씨 나왔던 프로는 TV조선 아니었나? 이제 안 나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이 지금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에요. 지금 TV조선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방해할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권이 성공하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이를테면 드루킹 사건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이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만 TV조선 같은 데서 주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하다. 그래서 이게 며칠 만에 이 청원 인원 20만 원을 넘어섰죠. 이 청원자가요. 청원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정파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왜곡한다. 이게 조선일보에 대해서 계속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해온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반민주건 반통일이건 뭐건 그거는 반민주 반통일을 원하는 독자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나 TV조선은 팩트를 왜곡한다. 그러니까 팩트를 왜곡하면 그건 신문이나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는 김경수 의원이 빨리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V조선이요. 드루킹 관련 보도할 때 13일 날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네티즌이 민주당 당원이었고 여당 의원이 배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어요. 배우라고 찍었어요. 야, 무슨 언론이 이렇습니까?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아니면 말고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저는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짓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법칙에 따라. 예, 그다음에 14일에는 또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와 문자 수백 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김경수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합쳐보면 포털 사이트에 댓글 여론을 조작한 배우가 김경수다. 이렇게 보도한 거죠. 그렇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특히 대선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대변인 등 홍보 등의 역할을 맡은 정치인이라면 그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수개월 또는 뭐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김경수 드루킹만의 연결고리만 생각하지만 최소 수백 건의 어떤 단체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 고작 몇 개 뭔가를 보낸 부분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의원님도 저한테 링크 보내시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하라든지 이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링크 보내잖아요. 다 그게 배우가 되시는 거예요. 저요. 엄청 많이 봤는데요. 링크. 예, 이것 좀 홍보해달라 이런 거. 다 그 이제 보내신 분들은 배우고. 예, 그리고 저도 저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동영상 있으면 이것 좀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 저도 배우예요? 링크는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뭐 네이버의 댓글 정책 문제도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김경수 의원이 이러이러한 기사를 댓글을 조작해달라고 지시 또는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그 대가로 뭘 줬느냐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건 다 허위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김경수. 김경수 의원이 문제가 되려면 첫째 단순히 링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해라. 그렇죠. 예,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이걸로 댓글을 좀 좋은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부탁해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넘쳐나는데 김경수의 불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채널A 등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도하는 거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들 중에 매크로로 조작한 흔적이 있어 이런 식의 추측성 보도를 막 내요 막.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을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옵션 열기라고 아시죠? 이 옵션 열기는 인터넷을 잘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댓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 옵션 열기라는 글까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옵션 열기는 수사를 안 하는지가 아주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이 경찰에 고발한 건수가 500건입니다. 500건. 매크로와 관련해서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한 건 저희는 1월 31일 날 고발했고요. 네이버가 1월 21일 날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때 네이버가 뭘 고발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이버가 옵션 열기를 직접 하는 방법이 가장 개연성 있어요. 네이버 정도 되는 회사가 그런 매크로를 못 막아서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공범이거나 아니면 주범이거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팟빵에 순위 조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드루킹이. 그래서 제가 팟빵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흔적이 보여서 금방 차단해버렸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딴지일보 측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즉시 차단했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거를 거의 작년 12월부터 문제 제기된 걸 1월 21일 날 고발한 거잖아요. 거의 한 달쯤 아닌가요? 그 한 달 가까이를 방치한 이유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말하면 네이버에서 기사는 볼 수 있어도요. 댓글은 언론사 가서 달게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는 아웃링크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댓글 실명제 이런 거는 초과상관 무서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맞죠? 2012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네. 댓글 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드루킹 사건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네. 끝은 보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한 거를 슬며시 꼬리 내리기 그러하니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을 그 핑계 삼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유, 지금 제가 김현 의원이 참 최근에 네이밍을 하나 잘했는데 툭검. 툭하면 특검. 그런데 지금 임종석 건 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와 뭐 엄청나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임종석 특검하자 그랬었어요. 지금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을 빌미로 사실상 국회의 활동을 스톱시켜 놓으니 방법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개헌도 물 건너갔다 이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굉장히 낙담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니 대통령? 낙담이고 이제 개헌은 한동안 또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곧 총선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럼 뭐 9월 개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합의안을 못 만들 거라고 봐요. 계속 억울로? 네. 근데 지금 억울로의 핑계가 드루킹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드루킹이지만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대했어요.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싫다.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2번 하려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반대했어요. 그 소주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김성태 의원이 오늘 한 말은요.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 개헌 추경 찬성해줄게. 특검을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걸 특검 자체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안 받을 거 알면서 특검 받으면 개헌시켜줄게. 이거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사부터 받아야죠. 그렇죠. 진짜 다행인 것은 새날이 특종한 거 있잖아요. 특정 시기나 뭐 그런 그 깔끔한. 예, 그까지 특종이지만. 우리 매일 특정인데 막. 그런데 그 시민단체에서 바로 고건을 고발했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사받고 수사받기 바랍니다. 예. 야3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드루킹 특검하자고 특검법을 발의하면 어떡해요? 박지원 의원은 뭐 드루킹 별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약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요. 정치인들이 보면 딱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기식 원장의 사건을 이야기가 나오면 니들은 더한 것 같은데? 하고 전수조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드루킹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뭐 괴벨스 네모네 이상한 명명을 했지만 사실 알고 들어가 보면 더 찔릴 사람들이 뒤에서 특검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안철수식의 정치가 싫어서 당을 따로 만들어 나왔다는 분들이 또 이런 거에는 또 금방 잘 넘어가요. 그게 공을 쌌다가 하루아침에 털어먹고
사건 쌓다가 털어먹고 이런 방식으로 가요. 정치를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죠? 그게 야당이 원래 흔들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야당 체질이네 이분들은. 그렇죠. 건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네, 건수가 없어요 지금. 드루킹이라고 하는 소재가 한 일주일, 2주일 막 아젠다로 이슈로 논란으로 던져졌는데 국민들이 반응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10%막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빠지고 한다면 나는 정치적 이슈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안 빠져요. 그런데 드루킹만 못한 것 같아요 야당들이. 왜냐하면 드루킹은 평창올림픽 진행될 때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팀 건을 가지고 그걸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아이템을 잘 잡은 거잖아요. 그 디지털 사기꾼이. 그런데 그 디지털 사기꾼을 가지고 지금 특검까지 하려고 하는데 특검. 예, 그게 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사기는 맞아요. 사기꾼. 왜냐하면 사기라는 게요. 그럴 듯해야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특검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검을 안 받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회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주초에 정상회담 기간만큼은 정쟁을 좀 자제하고 정상회담에 집중해 달라 하지만 말만이에요. 그쪽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 하는데 계속 드루킹 특검 정치 세력이고 어느 누구고 이 SNS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정치적 이슈가 나면 어떤 정당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도 링크 한 번씩 안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조사하세요. 푸나님도 조사 받으세요. 그냥 자백하세요. 나 링크 보냈다. 내가 드루킹 할 테니까요. 네. 그 의원님이 김경수는 하세요. 네. 참. 이 구조는 정치인들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는 새 정치를 추구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씨 얘기해야 돼요. 본인은 했는데. 자기가 최대 피해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최대 피해자. 최대 피해자 그러니까 기자가 네.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당선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막 억울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표수가 반밖에 안 나온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착각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2등한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2등했어요. 저도 그때 대선 끝나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안철수는 이 정도 되면 정치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사실 올인하다시피 했고요. 자기 가치가 국민들한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네. 정치 일정 과정상 정계 은퇴가 맞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다른 건수 돼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그걸 또 무리하게 당을 바른정당하고 합쳐가지고 당 쪽에 먹고 저쪽으로 또 가가지고 또 인재 영입위원장 됐다가 서울시장 후보까지 되는 정말 오묘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하는 건 다 새정치래. 근데요. 예. 그게 2016년 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 4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요? 2016, 2017 아주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제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건으로 간담회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이현주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저번에 네. 그 느릅나무 출판사 앞엔가 이현주하고 안철수 등등해서 갔어요. 네. 근데 이현주가 한 말 잘 모르시죠? 네. 의원님 디스한 거야. 저요? 거기 가면 디지털위원회라고 있는데 디지털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디지털 소통위원회죠. 디지털위원회가 그런 조직을 뭐 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만약에 그런 걸 굴리신다면요. 네. 새가 날았는데 악플이 달릴 이유가 없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는 디소위. 예, 디소위라고 약칭합니다. 그런데 이 디소위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공식적인 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URL 기사를 퍼날 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 제일 웃긴 게 드루킹이 그때 민주당원이었다며. 민주당 당원에게 김경수 대변인이 우리 후보 홍보 좀 해라. 그래서 URL 보낸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시대적 흐름은 주류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화면이나 기사로
써대던 그 정보의 유통을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일반적인 SNS를 통해 가지고 뉴스가 확산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흐름 속에 당연한 결과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대선까지 보수 언론하고 방송들이요.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어떻게 했는데요? 보수 언론 지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민간인들이 모여서 댓글 좀 달았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정말 진짜 저는 양심에 털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게다가요, 지난 대선 생각 안 나세요? 얼마나 언론들이 문재인 흔들기를 했습니까? 안철수가 그 서울시장 후보 확정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없는지, 드루킹 공직 요구 협박 사건을 언제 보고받은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드루킹을 만났습니까? 저는요,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대선 기간 중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안철수 후보 가족에 대한 그런 조작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양심의 털이 안 났어요. 그런 짓은 안철수가 한 짓이고, 어느 대선 캠프든 지지자들이건 간에 링크 퍼나르고 하는 행위는 똑같이 해요. 이 관점으로 보면 부도덕 자체는 안철수가 지금 그 부도덕성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도 사실상 확정 판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제보 조작 사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대신 수정해 드릴게요. 안철수가 했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 했다. 안철수 측근이 했다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준서, 이유미 이런 사람들. 네, 측근입니다. 측근. 그래서 안철수 씨는 이유미, 이준서가 그 조작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까? 라고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정말 안 맞고 이현령 비현령인 게, 그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 같은 어마어마한 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건은 후보였던 안 후보는 모르고, 이거는 드루킹은 정말 민간인이 뭐 댓글 달았는데 이거를 문재인 후보는 알았을 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경수 의원 이야기를 할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났더라도 기억 못할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가슴 아프실 텐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선 과정에서 그게 서울 경선 때인가? 이제 디소위에서 페북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후보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에 모셔다가 발언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 다 발언했는데 문 후보께서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서 우리 당원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게 기력이 쇠잔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그런데 그 많은 2만 명씩 모인 그 소위 그 경선 현장 투표장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겠죠. 그 안철수가 얼마나 찌질한 정치를 했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네. 그 김경수 의원 이제 막 논란이 막 시작될 때쯤에 뭐 경수야 힘내라 이런 식의 SNS 글을 썼잖아요. 잘 쓰셨죠, 네. 뭐. 근데 그거를 내린 이유가 논란이 돼서 내린 게 아니고요. 선관위가 내리라고 했대요. 경수야 힘내라? 그때 안 그만두셨을 땐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예. 선관위 요청으로 어제 쓴 김경수 의원 관련 링크를 내렸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드루킹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하니 김경수 의원에게 박원순 시장이 했던 말을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박 시장은 드루킹 사건을 뭐 공감한다는 뜻이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안철수 보면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빙이 돼갖고 서로 영혼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누가 코멘트를 물어보면 본의 아니게 대선 때 피해 그친 어떤 우리의 업보가 있으므로 네. 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정도 하면 얼마나 쿨하고 멋있는 정치인 될까요? 쿨하고 안 멋있으니까 계속 그러겠죠. 근데 그리고 사안 하나하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발언 중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것은 일개주를 빼고 압승한 대선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결정적인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식 정치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거든요. 절대 화합 못할 캐릭터구나. 뭘 만들어 나면 계속 깨지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그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지역구 노원병 네, 거기가 원래 이준석이 그때 출마했었죠, 20대에. 그러니까 안철수와 그 이준석과 옛날에 황창하 위원장 뭐 그런 식의 그랬군요.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그 자리는 안철수 몫인데라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당선 가능성도 없는 얘기야 지금 현재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다른 사람 김근식 안철수 측근 있잖아요. 경남대 네. 교수 이 네, 사람을 네, 공천 네. 갖고 지금 그걸로 공천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피터지게 싸운다네요. 이런 단초들이 또 당을 깨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노원병에도 이준석을 하는 게 순리죠, 사실은. 가장 많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박종진이 출마하는 송파을이요. 거기를 장성민을 네.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안철수계 유승민이가 피터지게 싸우는 건데 주고받기 하려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만약에 예상하다시피 쫄망이잖아요. 이쪽은 현재까지는 양당 구도로 돌아가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완전히 쫄망하게 되면 지방선거 후에 바로 이 당은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김근식 교수를 노원에 음. 그다음에 장성민 전 의원을 송파에 하려고 하는군요. 그러면 뭐 아무나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당선 가능성 없는 것도 밀어붙이는 거 보면 정치인들 보면 참 이상한 분들 많아요. 대표 되려면 그래야죠.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번에 후보로 나가잖아요. 떨어져도 그 지역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지역위원장은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지역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생각보다 무섭대요.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특정 지역에 지금 재보궐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지역위원장이 나왔어. 지금 네. 당 경선에. 예. 한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 지역위원장 같은 게 없는 정치인이 나왔어요. 네. 그 선거운동 자체를 결국엔 권리당원 명부. 네. 그 명부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건 지역위원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약간 그 부분 오해가 있는데 평소에 지역위원장은 당원 관리를 꾸준히 해오죠. 아하.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원들과의 밀착도가 있겠죠. 그런데 선거 때 이제 메시지 보내는 거는 선관위에서 다 제안을 해요. 제안해서 3번을 보내고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은 있어서 이게 형식적인 중립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예를 들면 제 경우는 2015년에 남양주 병에 갔어요. 3월에 집을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2018년 4월이잖아요. 그럼 저는 만 3년을 그 지역을 샅샅이 훑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분구 지역이라 이게 갑을에서 민주당이 진 지역만 제가 다 받아가지고 총선 때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조직을 다시 시작해서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당원 조직을 나름 꼴을 갖춰놨단 말이죠. 이렇게 형식을. 그러면 그 촛불 집회 때 그 엄혹한 겨울에 고생하면서 같이 지켜온 지역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고생한 지역위원장이 뭐 그렇게 큰 하자가 없으면 지역위원장의 선호도가 높겠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리한 구도인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천 룰이 당원들 100%다. 그러면 유리하죠. 지역위원장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원 50%, 일반 시민 50% 하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겠네. 예, 그리고 당원들도 권리당원이라고 하지만 인지도가 높고 뭐 힘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당원들도 흔들리죠. 뭐 이야기를 들어본 즉 노원병만 해도 이준석이 지역 관리를 되게 잘했대요. 열심히 했고 거기는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누군가가 두 세력이 합쳐지니까 김근식 교수네요. 거론되는 분이. 그런데 김근식 교수도 TV에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아마도 여론조사를 그 지역에서 해보면 이준석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추측해 보건데.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성환 네, 거기는요. 얼마 전까지 노원구청장이셨던 네, 분. 2번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네, 김성환 구청장은 웬만해서 구청장이 한 2번 정도 하면 그리고 막 잘못하지 않는 한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구청장 그렇겠죠. 출신들이.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은 이게
광주의 민영배, 그다음에 성북구의 김영배, 그다음에 김성환, 이게 3명이 스타구청장. 예, 스타구청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랄까 정치 자체를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미래도 없다 보니까 그 없는 미래를 남 탓을 하면서 정치 투쟁으로 가고 그래서 정치가 또 꼴사나워지고 자기들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면서 소멸해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략 자체를 완벽하게 수정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전의 방식 그대로 구태를 계속 갖고 가니까 또 소멸해가고 이 방식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든 할 수가 없다. 그게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엎드려서 책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버릇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정당에서 뭐 10년 이상 20년씩 그 물에서 움직이면 그 행동 패턴이 고정되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이. 그래서 지금도 그 흔히 흔들기 위해서 보수 혹은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흔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동기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말 북한을 못 믿고 그 북한을 빨갱이 집단으로 보고 북한이 북핵을 가지고 폐기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인적 구성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는 보수를 재구성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지지받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자꾸 여론조사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갤럽에서 여론조사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에서 11%가 나와요. 그런데 리얼미터로 하면 19, 20, 2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괜찮고 갤럽이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갤럽이 전화 면접이 들어가요. 사람이 직접?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ARS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하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제 생각은. 왜냐? 대면 조사했을 때 나 자유한국당 지지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수층이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꺼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탄압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죠. 이걸 이해해야 바뀌어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간다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대적 흐름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져오는 전체 그러니까 세계적 흐름이라는 게 있고 드루킹은 진짜 일시적인 논란일 뿐이고요. 그럴 때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흐름을 같이 따라가주면 우리도 한 숟갈 얹었다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대의 목소리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서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낙오하는 거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남북 통일이 돼도 끝까지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소멸해가는 건데 그 흐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드루킹 논란으로 그 핑계 삼아 개헌을 저지시켜버리는 언젠간 저는 역사적으로 지금 그 역사라는 게 촛불 탄핵 같은 것도 있지만 선거 등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소멸시켜 줬잖아요. 역사가 국민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일단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 세력은 일단 올라탔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를 잡으려면 F킬러 정도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기를 잡는데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F킬러를 쓸 때.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정상회담 이후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일 모레 방송 나가는 오늘 내일 모레 이후에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나라가 또 바뀌어 있을지 사뭇 궁금한 가운데 다음 주에 의원님과 다시 만나서 데이트 같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37번째 네버엔딩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조용해. 아우 너무 조용해. 아우 허전해. 데시벨을 좀 올릴까요? 오늘 좀 허전한 걸 느끼셨을 텐데 오늘 김일희 씨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사 같은 거를 홍보를 했잖아요.
와, 그 뒤로 엄청 바빠져가지고 왕왕 돌아가네. 네, 맞아요. 왕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왕왕 돌아가서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김일희 씨 스타일대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약초님. 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이번 주 귀농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날 듣고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648명. 와, 어쨌든 계속 600명 증가하고 넘어갔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새날 애청자님께서 한 분이 저희 그 댓글로 새날에 약초가 진행하는지 몰랐다. 댓글 보고 알았다. 그러니 제목에다가 약초라고 넣어라. 예, 그렇게 말씀해 그러면 주셔서요. 넣으셔야죠. 청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금, 예. 그래서 방금 푸나님하고 말씀 나누셨잖아요. 예, 네. 푸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요. 약초의 귀농일기로 바꾸겠습니다. 네, 약초하고 귀농하고 좀 어울려서 예. 저는 저희 집이 이제 프랑스에서 귀농을 한 거잖아요. 예, 은퇴하시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보니까 파리에서 사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지방에 집을 사서 그렇게 꾸미는 거를 목표로 하고 사는 30, 40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예. 지금 방송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꿈을 꾸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제 농촌에 대한 편견도 있고 농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행을 못 옮기는 분들 많으시고 제가 알아보면은 자식 때문에 못 옮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자식이 크고 나면 예, 맞아요. 예, 그때쯤에 또 준비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볼 때 제주도에 예. 관련된 팟캐스트를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괜찮은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귀농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예. 이거를 정말 꾸준히 길게 하시면 예. 나중에 유료 컨텐츠로 다 바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꽤나 괜찮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다른 팟캐스트에서 하는 것처럼 두 개를 올리고 하나는 유료, 하나는 무료. 수익 사업을 지금 미리 호환 생각하는 개념으로. 것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가 쭉 꾸준히 증가하는 게 예, 예.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예. 계속해서 오르는 그 청취자 수를 보고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신 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우, 지난주는 티셔츠 네.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장하고의 생산 일정도 좀 사고 난 게 있고 예. 그래가지고 좀 그걸 처리하느라고 좀 돌아다녔어요. 간만에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이게 못 보던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해서 반갑긴 했는데 역시 현장은 힘들구나. 나 같은 조무래기가 함부로 덤빌 곳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조무래기 맞죠? 네. 선수들 사이에서 힘드셨네요. 저도 그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뒹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현장 뭐 감각이나 용어들은 아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항상 직업으로서 현장을 겪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다가 가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마차님한테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이번 주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요, 민간요법입니다. 정말 민간요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방법, 비법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김일희 씨 빼고 먼저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희 씨는 무조건 마지막인가요? 오는 대로 들어오는 걸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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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제가 꼴찌네요. 약초님 1등.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마차님이 너무 굉장히 간절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저 딱히 할 말이 없죠. 저 첫 번째 할게요, 제가. 브라보. 예. 그러면 제가 세 번째 하고요. 김일희 씨 오는 대로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요법 첫 번째 야수 시간인데요. 저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이번 방송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갖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제가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해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혼자서 이제 해결하잖아요. 뭐 체했을 때, 뭐 배가 아플 때, 뭐 허리가 아플 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민간요법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누가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져주거나 뭐 잡아주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생활하다 보면 이제 혼자서 이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아파도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배고프면은
그 배고플 때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기어 나가서 뭐라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는 민간요법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마차님은 딸로 태어났고 네. 저는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추가 달려 있잖아요. 그 고추를 활용하는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 헐. 약처럼 다뤘어요. 남자 아이의 고추 자체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따갑거나 눈이 아프면 고추를 눈에 비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손주가 예. 예? 손주의 고추가 너무 막 귀하고 막 예. 그래서 정말 약처럼 생각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한 4살, 3살, 4살 때도 그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10살 차이 제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저하고 딱 10년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당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당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처음 듣는 이게 남자아이 고추를 저렇게 쓴다는 걸.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듣는 저도 충격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해요, 내가. 할머니한테 그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를 약으로 쓰는 두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오줌 있죠, 오줌. 남자아이가 싼 오줌을 약처럼 먹는 거예요. 그 아기 때? 예. 그거는 전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오줌을 받아서 밥그릇에 받아가지고 바로 드시는 걸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난 걸까? 내가 태어난 이 집은 무슨 집이었던 집인가? 예전에 우리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나이가 드니까 소변 냄새가 너무 싫다. 우리 손자 아기 거는 고소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식사 중에 들으신 분 죄송합니다. 그 아기들 거는 뭐 약으로도 쓴다 그런 이야기는 뭐 실록 같은 데도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중학생 좀 됐을 때인데 이제 그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다가 아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바로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밥그릇에 오줌을 바로 받아내는 걸 보는 순간부터 화를 냈거든요. 할머니 뭐하노 하면서 막 완전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덤덤하게 이 귀한 걸 왜 버려 하면서 바로 드시더라고요.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비위가 상했는데 밥상을 엎지는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체했을 때 이제 따는 거, 바늘로 따는 거. 따는 거 많이 하죠. 그 따는 거 저도 한동안 정말 많이 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스트레스랑 약간 그게 있나 봐요. 연관이. 그래서 수지침 할 때 펜처럼 생겨서 이렇게 탁탁 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 끝에 진짜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맨날 뚫어가지고. 피투성이. 근데 저는 체했을 때 손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할 줄을 몰라서. 그 무슨 효과라 그러지? 플라시보 효과. 약간 그런 거 같이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의사 친구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따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따끔하는 순간 전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약간 긴장했다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체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는 체하면 이제 가슴 언저리 여기가 답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생물 시간에 식도가 끝나고 위가 시작되는 그 입구가 아프다는 상상을 하잖아요. 거기가 꽉 막혀서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했다고 할 때 체한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위가 끝나고 나서 십이지장이 시작되잖아요.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십이지장 입구가 긴장했을 때 우리가 체했다고 느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를 못 넘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십이지장 입구가 그러니까 그 위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식도 입구만큼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이지장 입구가 막혀 있으면, 막혔다기보다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근육이 약간 쥐가 나면은 그 통증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 12지장에 긴장해서 근육 경련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는 체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자 씨는 체했을 때 닭을 한 마리 더 드시잖아요. 한방통닭. 한방통닭으로 이제 쑥 내려 보낸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게 더 먹어가지고 위를 더 움직여주면
당연히 그 위에 달려 있는 12지장 입구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이제 그 속이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손을 따는 것도 그렇게 자극이 통증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 우리 몸이 긴장했다가 딱 풀어지면서 우리 몸 전체가 같이 이완되는 효과 때문에 그런 이제 막 트름도 나오고 풀리면서 막 그런 효과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무 20분은 하셔야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민간요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뭐 손을 딴다거나 배 아프면 엄마가 뭐 아랫배를 만져준다거나 등을 막 쓰다듬어 주면은 또 뭐 소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요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시대의 민간요법. 21세기에 진짜 사람들이 민간요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다 같이 믿으니까 그건 맞을 거다. 내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진짜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동종요법이라고 있대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해구신을 먹으면 그걸 먹으니까 예, 그 좋아진다. 정력이 좋아지고 예, 그런 그게 일종의 그 토템이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굉장히 우리나라 예, 이게 맞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교 토테미즘. 예, 맞아요. 그 종류.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예, 맞아요. 이게 마차다 생각하고 막 바늘로 막 찌르고 막 뭐 이러면은 뭐 마차가 아파진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맞아요. 김일성 뭐 해놓고 불태우는 거 이런 거.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고도화됐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만 년 전에 토테미즘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민간요법처럼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에 내 사업 아이템을 멋지게 소개해 놓으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민간요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을 일종의 만병통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쉽고 비용도 안 드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거지. 내가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하기만 해봐라. 이거는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은 장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설마 전혀 아니겠죠? 제가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필수 공사의질 티셔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그 달력 만들 때 2018년도 이렇게 달력 만들 때 그때는 통장 계좌번호 이제 공개해가지고 이제 그 구글 독수라는 구글 설문조사 도구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할 일이 하는 거를 다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작업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상황도 상황이고 마차님이 이렇게 일을 전담해서 그 티셔츠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담한다기보다 마차님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떠밀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차님이 일을 하기 편하게 해줘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쇼핑몰 솔루션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제가 원래 제 원래 본 직업이 마케팅이고 이제 뭐 그 웹사이트 개발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차님만 편하면 되잖아요. 마차님이 주문을 확인하고 발송하는 그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티셔츠를 어떻게 만들고 생산하는지에 대한 거기까지만 딱 알려주면 다 알아서 하겠지. 마차님도 비즈니스를 하셨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도 미신에 빠져 있구나. 인터넷을 일종의 민간요법으로 보고 있구나. 모든 게 다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게 민간요법에 마차님을 좀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1차 물량이 끝나고 이번 주 수요일 4월 25일에 2차 발송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생산 의뢰를 줬던 공장에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그 시간까지 납기를 못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물량은 이번보다 2차 물량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다 해결을 해줬는데 일주일 넘게 이제 긴 시간 텀을 두고도 주문을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싫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이제 거래처를 찾았어요. 네. 이렇게 마차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턴키라 그러죠. 티셔츠부터 인쇄까지 다 해주는 업체였는데 이제 우리가 촉박하니까 티셔츠 생산 따로, 인쇄 따로, 포장 따로 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 택배에 싸가지고 이제 발송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티셔츠 공장 따로, 인쇄 공장 따로, 포장 공장 따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차님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듣기에는 그 피곤한 것 같지만 한번 그 이렇게 거래처를 딱딱 잡아놔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다 내 자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피스 0427 티셔츠지만 그게 마차님의 개인 디자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품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놓고 서로 나하고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쇼핑몰이라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오픈을 해놨다고 해서 모든 게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다 팔든. 근데 파는 공간이 인터넷이라고 해서 물건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새날이라는 큰 스피커가 있으니까 새날이라는 이게 큰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팬들하고 공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피스 0427이라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티셔츠를 판다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제 좋아하는 우리가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티셔츠라는 그 물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그걸 어떤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 게시판에 써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티셔츠를 입고 이제 4월 27일 이후에 평화의 집 누구나 갈 수 있는 관광지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단 말이죠. 티셔츠 입고 가서 증명 그 인증샷 찍어봐 얼마나 재밌겠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티셔츠 밑에 좌표 있죠. 집에서 좌표가 어디냐면 평화의 집 현관. 계단 몇 개가 있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위치예요. 숫자를 딱 찍으시면 거기가 거기가 나오고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에 대한 염원 그리고 새날을 응원하고 내가 새날 청취자로서 뭔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드러나고 보이는 형태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은 훨씬 재밌잖아요. 또 힘도 나고. 그래서 이제 티셔츠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걸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마차님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생산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공장에서 직접 저분들과 일을 한다는 그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문은 들어갔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방송을 하든 그분들은 자기 할 일대로 정확하게 일을 해서 약속된 날짜에 물건을 갖다 주시거든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더 빨리 만들어지거나 내가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잔다고 그분들이 전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혼자 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삐져가지고 뭐 태업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다들 선수들이고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는 분명히 지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막 이거 제대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출입을 했었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뭐라 그러지? 복잡하죠. 변수가 많으니까 항상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종의 습관성 걱정 같은 거죠. 예전에 이제 겪었던 일을 지금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이제 이전에 만났던 동대문에서 의류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워낙 거친 현장이기 때문에 되게 막 드셌거든요. 같이 막 뭘 하기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 그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야수님. 정말 거르고 걸러서 예. 만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윤민석 작곡가만 이분도 한 번으로 도울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몇 번 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이제 딱 정해놓고 하면 앞으로 매번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쇼핑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일이 저절로 굴러갈 거라는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은 신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원들을 굴렸기 때문에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게 생산 부분에서 마차님이 겪었던 이런 그 불필요한 그런 걱정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턴키로를 다 해주면은 좋긴 하지만 생산 요소를 실제 현장을 가보고 거래를 해보면 제품에 대한 감각, 어떤 추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해도 되는 왜냐면은 첫 번째 거래 업체가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을 한다는 듯한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크게 배우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쇼핑몰을 열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검색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 번째 환상 같은 게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만병통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검색해서 찾아서 어떤 우연히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을 오픈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SNS 있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이제 내가 티셔츠를 우리가 필수 0427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티셔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 트위터에 딱 올려놓고 짜잔 난 다 했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팔리지? 이러면 그러고 나서 왜 사람들이 아무도 RT도 안 해주고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뭐 이렇게 궁금한 거지. 나는 인터넷에 올렸는데 왜 안 하지? 그게 이제 인터넷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인터넷이라는 시스템과 SNS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내가 SNS에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알아서 다 보겠지. 이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 나오는 대박 사례 있죠. 대박 사례의 기본 스토리 플롯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유명해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내가 재미있어서 내 페이스북에다가 뭘 하나 올렸는데 어머나 다음날 이러다 보니 50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준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열심히 물건을 찍어내다 보니 제가 부자가 돼버렸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언론에 나오는 게 기본적인 스토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뭔가 내가 올려놓으면 왜냐면 내가 올려놓은 건 좋은 거거든. 그리고 피스 0427 얼마나 좋아. 얼마나 뜻도 이쁘고 윤민석 작곡가한테 우리가 이렇게 빚졌다는 거는 촛불 집회 나가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700만 명은 기본적으로 확보했구만 하고 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 1,700만 명이 사주겠지? 이렇게 그냥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는 인터넷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SNS가 인터넷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터널 효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내 인간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부추기는 언론의 탓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거를 아는 상태로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잘 통했던 거지만 새롭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뭐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달하는지 좀 알고 활용해야 되는데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보 사업가들의 어떤 공통된 실수를 민간요법이라는 어떤 틀로 마차님을 한번 바라본 거예요. 요새 그래도 배우는 게 재밌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동대문 근처에 산 적은 있었지만 그 내밀한 공장이나 이런 데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 패션왕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바쁘고 힘들고 나 이 티셔츠 한 장 살 때는 몰랐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피스 0427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문해 주세요.